우리가 이제 점점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뭐 네. 결혼도 잘 안 하고 저출산 문제 심각해지고 있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줄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암만 뭐 제가 집을 사서 2, 3년 내에 올랐다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건 적어도 10년 후의 얘기니까 네. 10년 후의 시점에 집값이 중요하지.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인구 문제를 사실은요, 대표님 저를 잘 부르셨어. 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인구 구조는 제일 처음에 집어넣어서 분석한 게 저예요. 아, 그래요? 이제 2010년에 책을 냈는데, 2009년에 부동산 버블이 다시 생겨서 이대로 놔두면 이게 문제 심각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하락장을 유도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등등해서 제가 그때 인구 구조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서 처음에 낸 책이 경제를 보는 두 개의 눈이에요. 우리가 최초입니다, 그게. 최초인데 그때 뭐 제가 전망을 제대로 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때부터 훨씬 뭐 그동안 또 보완을 많이 했으니까 훨씬 좋아졌는데 인구 구조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인구 구조론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둘 다 제가 통계청의 장래 인구 가구 추계를 가지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숫자는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통계청이 만든 거니까.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제. 네. 통계청의 인구 추계로 우리가 인구 정점을 찍는 게 이때쯤이라고 봤는데 실제는 지금 더 꺾였죠 벌써. 아, 예,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통계청 인구 추계가 이건 감안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요 밑에 요건 총 인구고, 네. 다음에 요거는 그 생산 가능 인구예요. 15, 64세 인구.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더 중요한 건 생산 가능 인구가 더 중요해요. 아, 네. 왜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야 경제가 계속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있어야 해서 경제가 커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건 매크로하게 경제가 쭈그러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대한 숫자도 중요해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동안 어딘가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도 올해, 작년 올해인가 피크를 찍는다고 지금 통계는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언제예요? 뭐 1, 2년 더 앞이냐 뒤냐는 관계없어요. 예, 찍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총 인구 맥스가 뭐 한 5,200만 가까이까지 가고, 뭐 생산 가능 인구는 그 중에 한 3,700만, 이렇게가 생산 가능 인구고, 이 중에 경제 활동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활동 참여한 사람 중에 일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실업인 사람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내려가죠. 이게 앞으로는 계속 줄어듭니다. 2067년까지 통계가 있어요. 정부 통계가. 네. 보시면 우리 여기 3,700인데 1,784로 이거 반감을 더하죠. 40년도 안 걸려요. 반감하는데. 그러네요. 네, 반감보다 더하죠. 반감하려면 이게 한 1,850만 돼야 되는데. 맞죠? 우리 인구도 줄어들어요. 한 5,200만 좀 안 되던 인구가 어디까지 한 3,900만, 4,000만 밑으로 떨어진 게 2067년. 계속 인구 줄어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이 통계청 추계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출산율이 지금 심각하게 낮잖아요. 네.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기본으로 놓고 생각하면서 보정을 하시면 된다. 그때. 우리가 인구가 주니까 집 수요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게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1인 1방입니다. 네. 집은 1가구 1주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을 따질 때는 가구 수를 따져야 되고요. 방수를 따질 때는 인구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1인 1방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또 있는데 1인 1방도 맞지도 않아요.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 대표님 어렸을 때는 3인 1방쯤 됐어요. 예. 애들. 그렇죠. 둘, 셋 한꺼번에 잤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온 식구가 한 방에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1가구 1주택도 아니에요.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전세, 월세 다 한 집 안에 방 하나씩 빌려 들어가 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인 1방을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왜냐면 옷방도 있고 뭐도 하고. 그래서 좀 있으면 1인 2방 세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인 1방도 아니고 인구가 주는 만큼 방의 수요가 같이 줄지는 않는다. 방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는 훨씬 느리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소득이 많아지면은요 넓은 집 살고 싶거든. 근데 집은 안 키우는 대신에 안방하고 옷방을 따로 두고 창고방을 따로 두고 그 뭐 거실도 따로 두고 서재 따로 두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인 1방도 완전히 맞는 논리는 아니다. 1인 1.5방으로 간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저걸 보려면 가구 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가구 1주택. 그렇죠. 가구 수는요, 계속 늘어요. 2040년까지, 요 숫자가 좀 제대로 보면 2260 몇만 가구까지 늘어나는데, 현재 한 2천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가구가. 2,300만 가구 정도까지 가요. 왜냐면, 한 가구당 구성원 수가 줄어요. 이거 줄어드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핵분화도 있고,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배우자를 사별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원 수가 계속 줄어요. 근데 배우자 사별해서 2명이 1명 됐다고 집을 반으로 줄여서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 집을 그냥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늘고 그 다음에 2040년 좀 넘어야 가구 수가 줄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요 가구 수 줄어드는 건 속도가 빠르질 않아요. 요거는 어느 정도냐면 집을 새롭게 한 50년 되면 뭐 한 번씩 갈아 엎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주택의 멸실이 되고 새롭게 집이 지어야 되는 그 수요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감안하면 2047년 정도까지는 이 통계가 보여주는 2047년 정도까지는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거까지 멸실 수요까지 감안하면 계속 늘어난다. 네. 그래서 제가 한 2050년까지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가 1인 1방이 1인 1.5방으로 될 거라는 말씀을 그때 드린 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가구수가 줄어드는데 그럼 큰 집은 수요는 줄고 조그만 수요만 늘겠네. 그 작은 평형 때. 예, 예. 조그만 평으로만 가겠네. 그럼 큰 집은 못 쓰는 집 되고 뭐 이렇게 되겠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작은 집이 대세로 갑니다. 그 뒤에 보면 통계 다 보여드릴게요. 대세로 가긴 하는데 사람 한 명당 필요한 방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구의 그 구조가 바뀌는 거랑 똑같은 속도로 따라가지는 않는다. 큰 집은 큰 집대로 여전히 필요하고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여전히 필요하다. 작은 집 쪽의 비중이 좀 커지는 것뿐이다. 그리고 큰 집 하나 지어놓으면은요 집에 앞으로 50년 동안 못 부십니다. 앞으로 집은 100년 못 부실지도 몰라요. 그럼 큰 집 지어놨는데 그거 작은 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누군가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공급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50년 정도까지는 주택 가격은 그냥 우상향 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2000년에는 요 1450만 가구가 지금까지 500만 가구 넘게 600만 가구 가까이 늘었잖아요. 네. 여기서 늘어난 가구는 해봐야 한 200만 가구? 그러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질 않죠? 그러네요. 빠르지 않다는 얘기는 주택의 수요가 그만큼 빨리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집값이 상승하는 속도가 그 이전에 비해서 빠르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간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거의 제가 전망을 하는 거지만 전망이라는 게 저는 항상 예측은 안 맞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 늘어나는 거하고 거의 비례해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구수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집값이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지나잖아요. 205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빈집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일본은 이미 빈집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동경도 빈집이 뭐 한 10% 정도가 빈집이라니까 벌써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미래에는 있다. 상당한 미래인데요. 30년 후쯤이니까. 그렇죠. 지금의 소위 요즘 얘기하는 불인이 또는 영끌 이 사람들은 관계 없어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관계지. 그러네요. 네. 관계 없고, 다만 이제 저렇게 수요가 줄고 뭐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고 할 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은 괜찮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긴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지방보다는 더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마이크로하게 볼 때 그 말을 하는 거다. 자, 집값이 또 다른 것도 보셔야 돼요. 집값이 올라가려면 뭐 수요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부문별 요인분에는 보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 하나만 보세요. 이것만 보시면 잠재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2031년, 35년까지 이게 제가 그 재직하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전망을 한 건데 잠재 성장률 그래도 마이너스 안 가잖아요, 여기. 2035년까지 1.7이면 2050년 갈 때까지도 마이너스는 안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한 집값은 집값 상승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만큼 집값도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장기로는. 최소한. 네. 이때는 집값 빨리 올랐죠. 보세요. 경제 성장률에다가 더하기 이때 물가도 높았어요. 집값이 1년에 뭐 한 10몇 프로씩 올라가는 게 이때는. 근데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집값이 갈 수는 없다. 왜냐면 성장률도 낮고 물가 상승률도 낮으니까 뭐 1년에 한 3%? 2030년 되면 그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그래도 올라는 가니까 떨어지는 네. 것보다 낫죠.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이거 통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통계를 보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이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이 통계를 봤어요. 네. 이게 뭐죠? 가구 원수별 가구 비중 추계인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제일 밑에 여기 1인 가구예요. 아, 네. 요게 2인 가구, 요게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입니다. 자, 우리나라 제일 중심이 뭐였었어요?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었죠? 그렇죠. 요때만 해도 여전히 비중은 커요. 이 이전에는 비중이 더 컸어요. 근데 요때만 해도 비중이 여전히 크죠? 노란 게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1, 2, 3인 가구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이게 2050년쯤 되면요. 1인 가구, 2인 가구 두 개만 합친 게 지금 전체 70%를 넘어요. 3인 가구까지 합치면 90%예요. 4인 가구 10%도 안 됩니다. 저게 우리나라의 사실은 비극적인 현실이긴 한데 요거를 그래도 그 비극은 비극이고 어쩔 수 없는 뼈고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해요? 비극은 비극인 거고 자 이거를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그래도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내 부동산 자산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예요. 이 통계를 이런 통계 쓰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하고 2013년도에 아파트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마이크로 분석을 다 한 건데 그중에 이 매크로 분석에서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직전엔 용인에 53평형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이게 미분양 아파트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2003년에 샀어요. 샀는데 그때 하여튼 분양을 받은 건데 거의 53평형이 총 모든 등기 치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 다 해서 한 3억 5천이 들어갔어요. 네. 평당 한 600 정도 분양가는? 근데 3억 5천에 샀는데 그게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8억 5천을 가더라고요.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네. 안 먹어도 신나고 뭐 그냥 3억에서 8억 돼서 5억 벌었잖아요. 5억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 들으려면 50년 걸려요. 그렇죠. 큰 돈이죠. 네. 그때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 들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 딱 하니까 에이 이거 적금 바로 해야지. 가서 그냥 막 옷 사 입고 뭐 하고 사실 저 굉장히 비싼 옷 입는 사람인데 다 비싼 옷 사 입고 네? 이것도 비싼 옷이에요. 그래요? 네.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근데 그러고 다니고 계속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5억으로 떨어져. 한 달에 적금 200만 원씩. 사람 벼락거지 되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200만 원씩. 그리고 그때 사실 그 집에서 저는 조금 뭐 재미는 봤는데 별 재미 못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2008년에 탈출을 하고 그리고 가서 집을 고르는 게 이제부터는 중소형이다 해서 제가 분당의 정자역 초역세권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삽니다. 정자역 신분당선 걸어가는데 5분이면 가요. 네. 그리고 사람이 주거로 살기에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분당은 옛날에 서인이 셌는데 이제 분당으로 정자역으로 넘어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신분당선 때문에. 초소형 아파트를 샀는데 초소형 아파트를 산 이유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1인, 2인, 3인이 대종으로 가는 세상이고 4인도 이미 비중이 줄기 시작. 2010년에 비중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다 더 줄어들어 버릴 거예요.
중대형 아파트가 가겠어요? 그렇죠. 1인 1방을 넘어서 1인 2방, 3방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원수가 줄어드는 대세를 이기진 못하거든. 그러면 1인 가구가 지금 한 40% 가까이 가는데 2050년 되면 이제 보세요. 40% 가까이 가죠, 1인 가구가? 예. 1인 가구가 방 10개짜리 집에 살 이유는 없잖아요. 20평대 아파트면 널찍하게 살아요. 또는 10평대 아파트도 괜찮아요, 앞으로는. 10평대 아파트가 평당 단가는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 4개짜리, 5개짜리 팔고 하나짜리로 옮겨갈 텐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요번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은 중소형이다. 하고 생각하고 제가 53평짜리 고대광실에 살다가 20평대 아파트를 삽니다, 그때. 네. 그리고 그게 맞았죠. 왜냐면 그때 같이 50평대 뚝 떨어지니까 그 전에 패러다임은 중대형이었잖아요. 그렇죠. 뚝 떨어지니까 왜 떡이냐고 산 사람들은 다 피받고 20평대가 먼저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20평대, 30평대가 주도로 갈 거고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30평대, 10평대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30평대도 4인 가구 이렇게 없으면 30평대도 별로 안 필요해요. 그렇죠. 아파트 생활에서는 그렇죠. 네, 별로 안 필요해요. 점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30평대가 주종인, 아직도 주종인데 그 세상은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2020년이잖아요. 지금 이미 얼마 안 남았다. 20평대 세상이 온다. 이제 20평형대 세상이다. 왜냐면 20평형대면 1, 2, 3인 다 소화가 되거든요. 경우에 따른 4인도 소화가 되고. 그래서 20평대가 중심으로 올라서고 10평대, 30평대가 따라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분양평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실평수. 그러니까 분양평수겠죠. 분양평수. 요즘은 분양평수가 20평대도 뭐 40평 이렇게 분양하고 그러는데 옛날 기준. 방 3개인데 조금 작은 거 있잖아요. 그 기준. 네. 그게 주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가구 원수별 가구 1인 가구 지금 이제 늘어나시는 거 보면 1, 2, 3인 가구 늘어나는 게 숫자 표 정리된 거야. 잘 안 보여서 제가 숫자로 필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건데. 네. 자, 1인 가구가 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원룸 오피스텔이 좋습니다. 아, 역세권 내. 그렇죠. 혼자 살기 딱 좋은 게 오피스텔도 괜찮죠. 원룸 오피스텔이 좋죠. 저는 오피스텔에 한 2년 살아봤는데요. 아주 오래 살기는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아파트가 좋아요, 살기는. 좋은데, 그래도 원룸 오피스텔이 이거 대박 뜨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거 다음 통계 보세요. 자, 원룸 오피스텔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직 자산 형성인데 집 못 사고.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 독립해서 나가니까 그걸 독립해 나가고 한번 살아보시면 아파트 사는 게 훨씬 살기 좋아요. 같은 원룸이어도 네. 훨씬 좋아하니까 돈이 좀 모이면 아파트로 옮겨가는 거예요. 조그만 아파트라도. 통계 보세요. 원룸 오피스텔의 최대 수요자가 20대입니다. 20대. 20대 요즘 112만 명, 1인 가구가 112만 가구 돼요. 3040, 요 정도만 돼도 이제 원룸 오피스텔을 벗어납니다. 아파트로 갑니다. 소형 아파트로. 그 다음에 60 플러스 돈 없으니까 다 원룸으로 가겠죠? 앞으로 이쪽이 제일 비중이 많고, 506동도 많아져요. 이혼 세대도 많고, 차별 세대도 많고, 굉장히 그렇죠.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요게, 자, 그럼 원룸 오피스텔의 최대 수요인 20대의 1인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피크 찍었어요. 2000년도에 20대 1인 가구 수가 52만 가구였는데요. 지금 100만 가구 왔거든요. 앞으로 줄어듭니다. 왜 늘어난 건 왜 늘어났냐? 점점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독립해서 나가서 하는 추세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일자리 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추세 때문에 생겼는데 그 추세가 앞으로 늘어날 거는 별로 많지 않고 대신에 애들 숫자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를 찍고 앞으로 줄어듭니다. 여기 가장 큰 타격이 어딜까요? 오피스텔 원룸. 네, 근데 그 중에 어떤데? 대학교 앞에 원룸. 아,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 사는. 제일 타격이죠. 대학교 앞에 원룸.
대학교 앞에 원룸은 학교 가기 위해서 오는 원룸 수요도 이제 학교 정원이 줄어드니까 그 수요도 줄고. 사람이 주니까. 네, 그리고 홍대 앞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놀잖아요. 많이 모여 노는 애들 어떤 애들이 놀아요? 젊은 애들이 놀죠. 그렇죠. 젊은 애들이 점점 앞으로 숫자가 줄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줄어요. 그래서 점점 그런 쪽은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대신에 원룸 오피스텔이 앞으로 살 길을 찾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데는 수요가 바글바글해요, 아직도. 그래서 저기 서울의 그 어디죠? 서부권 쪽에 있는 동네가 외국인 근로자 많잖아요. 뭐 조선족도 많고 뭐 많은데. 대림동. 뭐 그런 데죠. 그런 데는 아예 외국인이 조선족이 와서 원룸 빌딩을 사가지고 자기 조선족한테 임대를 주는 이런 비즈니스도 하거든요, 이미. 네. 근데 그쪽은 수요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번창할 가능성은 있어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돼. 거긴 최저소득 구간들이에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렴해서 들어가는 곳. 그렇죠. 임대소득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받는 임대소득보다는 충분히 안 나오는 데다. 그래서 뭐 그만큼 싸게 투자해서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쪽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을 젊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앞으로 가면 지금 피크를 찍었고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질 거다. 네. 네.